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비입니다. 이번 주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진 선생님의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이고요. 3장 제목은 글쓰기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3장 전체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세월호라고 할 수 있어요. 세월호에 대해서 쓰신 글 모음입니다. 이게 그 신문에 연재했던 독후감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세월호를 묵상했던 부분들을 모아놓으셨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책 제목은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수잔 브라이슨이 쓴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이제 정의진 선생님이 독후감을 쓰신 거죠. 이제 6시간 강의를 마치고 택시를 탔다. 그런데 하필 승객이 아니라 청중을 기다리던 택시였다. 기사는 세월호의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흥분했다. 맞는 말이다. 재난은 구조적 문제의 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사건 이후 조치를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동체의 역량을 조직하는 것이 그의 업무다.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잘못은 이 업무를 몰랐거나 태만했고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고난을 견디는 능력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들의 상부상조와 이를 지지하는 사회, 이것이 정의다. 한계를 넘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남는 것은 시간이 약이어서가 아니다. 그 시간에 삶도 자아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없었던 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고통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다. 그 다음 문장이 전 좀 많이 와닿았었는데요. 대개 치유를 마음의 평화나 감정적 위안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치유는 사고 방식의 근본적 변화, 인간 행동 중 가장 인지적인 과정이다. 종교든 인문학이든 일시적 부흥회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이유다. 치유가 사고방식의 변화래요. 그리고 철학자 에넷 바이어의 표현을 빌려오긴 했지만, 이 책의 요지는 사람은 2차적 인간, 세컨드 퍼슨스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만들어주고 돌봐준 다른 사람들의 후손이며 계승자이다. 자아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관계 맺고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곧 사회적 현상이다. 2차적 인간 개념은 작은 구원이 될 수 있다. 어떤 사회에 사는가에 따라 고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크기는 객관적이지 않다. 어떤 고통이 더 심각한 고통인지 비교하는 불행 경쟁은 논의를 왜곡한다. 고통의 정도는 고통의 세기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의 반응 능력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부분적 진실이다. 자아를 고정적, 개인적 차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차이는 사회의 반영인 자아의 차이이다. 어떤 사회는 가해자를 심판하는데 어떤 사회는 피해자 비난이라는 유명한 용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피해자를 괴롭힌다. 자녀의 죽음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만큼 절대적인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삶을 덜 압도하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대통령이 최대 피해자라는 발상, 고통받는 이들이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사람들, 슬픔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는 사회,
이 책에 등장하는 프리모 레비의 말대로 이것이 인간인가? 세월호는 영원하지만 고통을 아는 자아는 변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이 2차적 존재라고 할 때 그 2차성, 사회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날 그 바다의 영혼들이 묻고 있다. 이렇게 쓰셨고요. 참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의 최대 피해자다, 이런 논리는 정치적인 논리죠.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고, 너무 그러니까 이런 사고마저도, 이런 끔찍한 사람이 많이 죽은 사고마저도 정치 논리로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요즘엔 참 착잡해져요. 모든 것들을,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참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유는 사고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모 사케르, 조르조 아감벤. 이 사건이 깊은 충격을 남긴 이유는 지금 오늘 말하는 모든 사건은 세월호예요.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깊은 충격을 남긴 이유는 살릴 수 있었는데 라는 지울 수 없는 안타까움과 사건 이후 보도를 접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사건의 전 과정을 함께 겪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대응이 없다 보니 생긴 일이다. 우리 눈앞에서 매 순간 생명이 사라졌다. 우리가, 정부가 제발 뭐라도 조치를 취했다면 자책과 분노가 꺼지지 않는다. 단계마다 당국의 플랜 B가 전혀 없다는 사실과 이러한 현실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인식, 교통사고, 시체 장사, 정몽즙, 대통령의 우아함 등은 우리를 절망케 하기에 충분했다. 한반도 역사 내내 민초들의 갈망이었던 제대로 된 국가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라를 뺏긴 서름도 아니고 나라가 사라진 불안. 나라가 없는 거죠. 플랜 B가 전혀 없고 제발 뭐라도 조치를 취했다면 당국의 대응이 없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참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이 책은 9.11 이후 인류의 삶을 명확히 했다. 이 시대의 지배 방식은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의 역할은 국민을 보호하고 탄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모호한 곳에 있게 하는 것이다. 외부와 내부, 배제와 포함이 구별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세월호는 삶이 항상 비상임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나를 보호해줄 국가는 어디? 라는 두려움 자체가 통치 권력인 것이다. 국가가 이제 국민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방치한대요. 국민을 뭐 보호하고 탄압하고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그냥 모호한 곳에 있게 한대요. 정말 와닿았어요. 와닿았고, 그 다음 문장. 아감베는 저들 권력의 예외 상태가 민중에겐 해방이다. 예외 상태가 상례가 되게 하자는 베냐민의 태제를 넘어 일상과 비상이 구별되지 않는 공간인 비식별력을 개념화한다. 예전에 아우슈비츠 이후에는 더는 시를 쓸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 있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아우슈비츠에 갇히게 되었다. 인양되지 않는 바닷속 폐선의 밀양 송전탑 위에 왕따 당한 탈영병의 총부리 앞에 곳곳이 분향소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삶이다. 국가는 정체 모를 권력이 된 지 오래다. 호모사키르에 따르면 국가의 임무는 경계를 그었다 지었다를 반복하면서 구제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사실을 명확히 해준 아간벤이 나를 위로한다. 냉소를 거두고 말하면 영화 변호인의 마지막 대사는 조금 희망적이다. 국민이 국가입니다. 이 말은 주권재민 혹은 국민이 국가의 3대 요소라는 의미가 아니다. 국민 자체가 국가인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국민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국가. 두려움 자체가 통치 권력이다. 비식별력. 우리는 아우슈비츠에 살고 있다. 정체 모를 권력. 이런 얘기들 좀 계속 곱씹어보고 묵상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계속 쭉쭉 나가겠습니다. 나가다가 제가 할 말이 있으면 중간에 멈춰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그때 드는 생각들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책은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베네딕트 앤더슨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정혜진 선생님은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광욱과 이민섭 두 잠수사가 수색 작업 도중 사망했다. 대개 장수의 고통 없는 죽음을 호상이라 하지만 하도 사고가 많다 보니 생로병사 차원의 죽음만 맞아도 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 외부 상황에 의한 죽음, 의사, 열사, 공권력에 의한 죽음, 사회적 타살로서의 자살, 전쟁터에서 죽음, 가미카제 특공대, 자살폭탄 테러, 순교, 이처럼 타인에 의한, 타인을 위한 죽음이 있다. 굳이 구분한다면 의사자, 사회 구조의 피해, 역사 창조의 의지로 나눌 수 있을까? 타인을 위한 죽음이라 해서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한 죽음 여부가 아니다. 그 타인의 구체성이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돕다가 세월호 현장에서 일하다가 용의자와 격투를 벌이다 사망한 시민들, 의로운 죽음은 이들처럼 타인을 돕는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의지와 이유가 분명한 죽음이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유명한 원제와 근대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무명용사의 기념비나 묘지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다는 구절로 이 베네딕트 앤더슨의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라는 책이 유명하다고 해요. 징집되어 생판 모르는 이들을 죽여야 했던 병사들은 의사자가 아니라 호국 영령 혹은 개죽음으로 불린다.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라는 말은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뜻이다. 민족은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거죠.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민족이 상상된 것이어서 실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인류학자였던 앤더슨은 민족 개념이 탄생하게 된 물적 기반을 분석했다. 근대 인쇄술의 발달은 출판물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했고 사람들의 의식을 동질적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족이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다. 국가를 만들기 위해 민족이 발명된 것이다. 무명용사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다. 그래서 의사자는 그 희생으로 살아남은 특정 개인에 의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만 무명용사와 전사자는 국립묘지라는 집단 기억의 장소와 기념일, 현충일이 정해져 있다. 모르는 사람, 즉 국가라는 상징적 정체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상상의 공동체는 완성된 적이 없다. 미완은 이 공동체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국가 건설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국가 안보를 핑계로 삼아 국민의 안전을 짓밟는 것은
불법적 통치 행위다. 잠수사는 타인을 구하러 온 것이지 애국하러 온 것이 아니다. 두 죽음 사이에 위기는 없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전쟁터라 의사자와 호국 영령이 구별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 기능이 없다 보니 타인을 위한 정의가 곧 국가를 위한 일처럼 여겨진다. 이런 독후감입니다. 정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참 민족이라는 게 한민족 우리가 들으면서 많이 자랐는데 그게 상상의 공동체라는 거죠. 민족은 없다. 실제로도 민족이 없죠. 아니 순수한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피가 섞였겠지.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합당한 민족이 있을까요? 피가 섞였겠지. 그리고 뭔가 민족이란 단어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이 발명되어야 했던 거겠죠. 뭉쳐야 되니까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희생이 되고 국가를 위해.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국가의 목숨을 바친다? 이거는 근대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이 났다. 그러면 징집되겠죠. 군대에서 다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싸워야겠는데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어머니 혹은 내 동생 혹은 대한민국 국민 시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국가라는 그 좀 가상적인 상상의 공동체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인 사람을 위해 싸우는 거다. 국가와 국민이 같은가? 다르다. 국가는 말 그대로 상상된 거고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구체적인 사람을 위해서 싸우겠다.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 다음 책은 감정 공부 미리암 그린스팬이에요. 해결 방법도 출구도 없는 분노를 겪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세월호. 그리고 내가 항상 고민하는 나 자신의 어떤 경험은 아이들이 장난삼아 파리를 죽이듯 신이 장난삼아 오리를 죽이는 데서 오는 분노다. 특히 선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이용당한 경우나 느닷없이 무고한 피해를 당한 이들의 선택은 두 가지다. 복수하거나 참거나. 상반되는 대처 방식 같지만 둘 다 피해자만 파괴된다. 상처는 재해석될 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아프니? 나는 안 아픈데 마음을 비우면 되거든. 시장에 넘치는 힐링서 중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문제를 피해자의 마음 탓으로 돌리는 책들이 많다. 어디를 비우라고? 마음은 몸인데 비우면 죽지 않을까? 남에게 비우라고 말하기 전에 멘토들은 자기 마음, 아니 통장부터 비우기 바란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 제기인 게 저는 항상 글을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그랬던 거죠. 마음의 문제야. 모든 건 마음의 문제니까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어. 참고 생각을 바꿔 고쳐먹으면 돼. 생각을 고쳐먹으면 너는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어. 여기 문장 나오죠. 너는 아프니? 나는 안 아픈데 마음을 비우면 되거든.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아픈 사람한테.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매일 오후 3시 초콜릿 쿠키 1개를 먹는 습관을 고치려고 고통에 관한 책을 썼고 3kg를 감량했다. 그러나 매일 밤 초콜릿 케이크 한 판을 시작으로 폭식에 중독된 사람에게 이 책은
열패감을 안겨주었다. 야, 고작 오후 3시에 초콜릿 쿠키 한 개 먹는 거 끊으려고 고통에 관한 책을 쓰고 3kg 감량한 거를 썼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매일 폭식하는 사람은 열패감을 안게 되었다. 이 사례를 보면서 한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람 보고, 나는 그 정도, 이건 자기 반성이 필요해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한번 스스로로 한번 철저히 돌아보세요. 저도 이게 또 두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 평생 온몸이 종합병원, 말년엔 루게릭병으로 식도와 혀가 마비되어 8개월간 굶다가 배고픔과 분노가 없는 세상으로 간 어떤 이에게 다른 루게릭 환자의 우아한 인생 강의는 내 인생은 비참했다는 유언을 남기는데 일조했다. 이게 자기의 고통을 내가 이겨냈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되게 신뢰일 수도 있겠다.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인생은 이렇게 살면 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글 많이 쓰고 생각도 많이 하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찔릴 것 같아요. 진짜 단언컨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이런 생각의 루틴을 고치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당연히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은 없다. 그렇다 해도 이런 책들이 삶을 얕잡아 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고통을 소재 삼은 가벼운 책들이 많이 팔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부정적 감정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고통, 상실, 죽음, 취약함, 고립, 혼돈은 두려운 감정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없다. 견디기 힘든 감정을 서투르게 다루는 방법이 우리를 더욱 괴롭힐 뿐이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정에 저를 맡깁니다. 치유는 고통에 대한 3가지 태도에 달려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정에 저를 맡깁니다. 우리가 슬픔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슬픔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 고통받는 인간은 선택받았다. 누구도 이런 선민이 되고 싶지 않겠지만 어쩌겠는가. 이것이 인간의 조건인 것을. 다만 사회는 이들에게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잊어라. 이미 너무 참고 있는데 참아라. 심지어 착취 구조에 갇힌 사회적 약자에게 왜 그렇게 분노가 많냐고 분노하지 않기를 바란다. 돕고 싶다면 그들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가장 비윤리적인 분노. 그래서 참아야 할 분노는 딱 하나. 분노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다. 정말 깊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모든 문장이 와닿고요. 특히 세월호의 그 피해자들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 항상 이제 의문이었던 게, 내가 만약에 세월호의 그 당사자들, 피해자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이나 뭐 아픈 분들, 아니면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 뭐 성폭행을 당한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어느 정도 답을 이 책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그래서 이런 글을 읽으면 사람이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 한 번 잘못 썼다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누군가 나의 그걸 보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참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래요.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 그러고,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잊어라 그러고, 이미 너무 참고 있는데 참아라 그러고, 사회적 약자에게 왜 그렇게 분노가 많냐 그러고,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다. 나부터도 하질 말아야겠다. 그냥 상투적으로 쓰잖아요. 힘내라, 힘내라, 잊어라, 참아라. 뭐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있을까? 그렇게 분노 돕고 싶다면 그들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분노하는 자들에게 분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자꾸 참아라 그러고. 그래서 좀 망설여지는, 머뭇거리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전체주의의 시대 경험, 후지타 쇼조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당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다. 승무원 등 몇몇 관계자에 대한 사법 처리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 비극의 원인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인과론적 사고는 이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긴데, 그러기엔 만일에 대한 가정이 너무 많다. 해경의 대응부터 관피야, 신자유주의 체제의 필연, 우리 모두의 잘못, 이런 식의 논의라면 원인을 많이 나열할수록 답은 완벽해진다. 그러니 애초부터 세월호의 책임은 우문일지 모른다. 그리고 실력은 없고 불성실한 데다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타입의 출세에 미친 인재들이 인재 행세를 하고 각자 분야에서 활약하다가 공적인 문제가 될 때, 예를 들어 청문회가 열릴 때 그들의 태도, 자기 인식 불능과 대담함, 이것이 통하지 않을 때 피해자를 협박하고 미디어엔 눈물을 보인다. 절망적인 것은 개인차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한국 사회 자체고 내가 생각하는 세월호의 원인이다.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이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처 입히는 기쁨은 세월호 분석의 참고가 된다. 세월호의 원인은 이 기쁨을 맘껏 휘두르는 이들과 이런 능력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때문 아닐까. 그래도 일본 사회는 제대로 된 충성과 경쟁이 있다. 우리는 능력 없고 부패한 자의 자신감이 곳곳에서 칼과 돈, 웃음을 팔고 있다. 상처 입히는 기쁨은 경쟁, 승리, 셀럽 숭배 시대의 인간관계 방식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기쁨인 자기 극복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맹렬한 욕망에 방해되는 모든 사회적 연계를 토막내는 기쁨이다. 이 즐거움은 주도 면밀하지만 보편적 생활 양식으로 인식되어 자연스럽게 보인다. 따라서 자각이 없다. 자각이 없기 때문에 수치심 없는 삶이 쏟아지는 것이다. 수치심 없는 삶이 쏟아진다. 상처 입히는 기쁨,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실력은 없고 불성실한 데다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타입의 출세에 미친 인재들이 인재 행세를 하고 있다. 정말 공감이 가고요. 그 다음 글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백기환, 김종률. 내 인생의 말씀은 가수 태진아의 노래 가사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다. 그건 책이 아니잖아요 라고 의아해하거나 농담으로 웃어넘기는 이들도 있지만 내겐 심오한 인생 요약이다. 관계는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 정한 두 번째 말씀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원래 백기환의 장편시 맷비나리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 의 일부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라고 한다. 동지는 간데 없고 찢어진 깃발만 나부끼는 스산한 풍경. 슬픔과 좌절의 절대적인 외로움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묘한 낭만이 있다. 사람이 죽는 나이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태어나 10년도 못 살고 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있다. 혹은 10대의 죽음은 기억하는 이가 적어서 기억의 장소가 좁아서 생명의 원래 자리인 어머니의 가슴밖에 묻힐 곳이 없는 죽음이다. 다시 행진곡으로 돌아가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기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 존재감 없는 존재, 스스로 몸둘 곳을 없애 고스란히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려는 삶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것, 모든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지우는 것은 최후의 혁명이다. 불멸을 사려고 전쟁, 돈, 명예, 업적을 얻고 싶은 욕망은 가장 근절하기 어려운 권력 의지다. 나의 글쓰기도 이런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세월호로 타살된 이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삶에 대한 고민 자체를 빼앗겼다. 이 사실이 가장 나쁘다. 존재 이전에 존재의 의미를 없앤 것이다. 유목과 무명의 인생을 고민하고 설레어하고 마침내 그렇게 살다가 홀로 황량한 언덕에 서 있는 삶도 영광이다. 삶과 죽음의 가장 큰 차이는 가능성이다. 행이든 불행이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가능성. 인간은 행복이 아니라 가능성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너무 일찍 죽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주에서 보면 인간은 하루를 사는 곤충이나 길가의 이름 모를 풀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인간은 우주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산다. 이름을 얻으려고 발광하다가 타인까지 질식시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드물지만 흔적을 지워가며 사는 이들도 있다. 나 역시 미숙한 범죄자처럼 가는 곳마다 뭔가를 흘리고 다니지만 나는 욕망한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는 삶을. 무잖아요, 무. 제가 요즘에 이제 동양 철학 책을 읽으면서 무에 대한 좀 사유를 많이 하게 됐어요. 없음에 대해서. 내 이름도 남기지 않고 뭐 인기, 명예, 돈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어차피 진짜 필요 없거든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죽음 자체도 의미가 없는데 우주로 다 흩어지는데 다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 왕이 말했다 그러죠.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왕이 정말 헛되요.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 이제 명제를 정인현 선생님이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관계가 그만큼 어렵다. 저도 공감하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살아야겠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 내가 이 세상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뭘 남기려고 그러면 욕심이 생기고 사람이 자꾸 뭔가를 추구하게 되고 엇나가게 되더라고요. 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무. 없는 삶. 없었던 삶. 자연에 패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패끼치지 않고 그냥 없었던 사람처럼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성인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무니까. 무가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없는데. 무가 아픔을 줄 수 있나요? 무가 되어야겠다. 그 다음 책 모성적 사유. 사라 러딕. 존 부어먼 감독의 영화 태평양의 지옥에는 흥미로운 설정이 등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군과 일본군이 망망대해 무인도에 표류한다. 적국의 두 남자는 서로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싸운다. 포로와 감시자를 교대하다가 기진맥진한 두 사람은 나중에 포로가 되려고 애쓴다. 포로는 묶여 있지만 쉰다. 간수는 감시하느라 잠도 못 자고 먹을 것을 구하고 땔감을 마련하며 종일 노동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영화의 이 장면을 매우 좋아한다. 적을 통제한 강자는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먹이고 자연 상태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보살핌 노동자가 된다. 보호, 보살핌, 감시, 통제는 연속적 행위다. 통제는 지배와 다르다. 보호는 통제를 동반한다. 통제, 걱정, 잔소리, 주의 깊은 관찰. 없는 보호는 없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에는 후은육이 포함된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좋은 부모다. 가능하지 않다. 세월호를 둘러싼 가장 비등한 여론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냐? 라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가가 강력한 보호자이기를 희망하는 것은 세월호의 대책이 아니라 원인에 가깝다. 기존의 보호는 보호자, 주체와 피보호자, 대상을 전제한다. 피보호자는 보호자에게 세금 충성, 자유의 부분적 포기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기존 보호 개념의 가장 큰 문제는 보호자가 보호할 대상과 그렇지 않을 대상을 결정하는 권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보호자 남성은 여성을 성과 외모 혹은 아버지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구분한다. 보호자에게는 차별할 권리가 주어진다. 국가가 보호자일 때 국민이 어느 지역과 계급에 속했는가에 따라 보호 의지가 다르다. 지역 차별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마저도 아니고 왜 그런 걸 요구하세요? 라고 반문한다. 보호를 내세운 통치체제에서는 국가와 인권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보호가 교환과 계약,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권력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 관계적 자아, 공적 규범으로서 보살핌으로 인식된다면 세상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러딕은 보호 대신 보존애를 제시한다. 보존애는 프리서베이티브 러브라고 합니다. 보존애는 책임, 보호자의 성찰과 인지, 협상 능력을 요구한다. 이 글 제목 썩지 않는 사랑은 보존애를 내가 직역한 것이다. 모성적 사유의 핵심은 노동과 언어의 관계다. 인간의 노동 중 가장 일상적이고 중요하지만 무시된 보살핌 노동의 언어화와 평화의 연관성이 주제다. 모성은 본능이 아니라 제도화된 관행이다. 모성과 모성적 사유는 다르다. 이 책은 일반의 오해처럼 모성을 찬양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으로서, 모성의 개념으로서 모성적 사유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보호는 상호 보살핌이다. 우리 삶에는 이미 보호의 철학적 기반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5,000년간 이어온 가부장제 사회의 어머니 노동이다. 네. 방이 갑자기 바뀌었죠. 여기 사장님께서 예약을 착각하셔가지고 방을 잘못 내주셨다 그래가지고 저기서 하다가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놀라지 마세요. 그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방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 책은 노란 우산, 류재수, 신동일이라는 저자의 책입니다. 내 관심사는 비가 어디에 떨어지는가이다. 그리고 빗소리는 비의 지문이다. 비가 닿는 곳에 따라 빗소리는 만 가지 소리를 낸다. 이슬비, 폭우, 비바람, 비의 종류는 하늘이 관장할 일이고 빗소리의 다양함은 인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빗소리가 소음일지 실로폰 소리가 될지는 비가 닿는 곳이 결정한다. 양철 지붕, 널어놓은 옷,
모래 표면, 황토길, 무성한 나뭇잎, 창문, 한적한 도로, 복잡한 거리에 따라 다르다. 내 생각에 노란 우산은 빗소리에 집중하는 책이다. 노란 우산은 그림 자체가 이야기지만 이 책을 주제로 삼고 글을 쓴다면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읽기 나름이 아니라 다시 쓰기 나름인 책, 좋은 책이다. 권력관계에 관심 많은 나는 산하, 우산 아래를 주제로 삼아 글을 쓰겠다. 세력의 관할, 해구산, 산하귀관, 우산 안팎의 쟁투는 인생에 대한 비유다. 사이가 좋지 않거나 몸이 다른 사람이 우산을 같이 쓰면 고역이다. 우산 밖으로 밀치는 사람, 안에서 죽이는 사람, 그런 세상사가 싫어 비 맞으며 걷는 사람, 비 맞은 뚜벅이가 멋있어 보이지만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이와 그렇지 못한 이가 있을 것이다. 고통의 원인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정의롭지 못해서이다. 고통은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모든 경전의 주제가 고통 번뇌인 이유다. 비보다 빗소리처럼 사건보다 사건 이유가 중요하다. 미국은 9.11 이후 정부의 대처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는데 세월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듯이 그 반대다. 세월호 특별법은 첫 번째 빗소리인 셈인데 간신히 이어지는 가늘고 가쁜 숨소리마저 도려내는 듯 조용한 잔인함만 들린다. 회피와 침묵. 비는 계속 내리는데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있을까? 세월호를 기억하자고 다짐할 필요도 없다. 비처럼 세월호도 삶의 일부다. 어두운 이야기도 남의 일도 아니다. 누구나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베갯잇을 적시게 되는 보고 싶은 이들이 있지 않은가.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않고 눈물과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 다음 책 넘어가겠습니다. 수타니파타 법정 옹김.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어디서 먹을까? 어젯밤 나는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잘 것인가? 집을 버리고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이러한 4가지 걱정을 극복하라. 이게 이제 불교 초기 경전 수타니파타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귀에 대해서 정의진 선생님은 위 글귀는 먹고 자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생각이다. 타인을 위해서든 자신을 위해서든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잠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의 노동은 드러나 있지 않다. 연함불문. 연함불문은 남녀불문이죠. 연함불문. 일상적으로 가사노동에 매여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렁각시가 의식주 관리를 저절로 해주는 줄 안다. 한여름 땀 범벅인 채 부엌에서 새 끼니 준비가 심란한 이들은 알리라. 혁명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세상이라는 것을. 한편 먹고 자는 4가지를 극복했다기보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먹는 사람, 먹을 것을 만드는 사람, 먹기를 멈춘 사람이 있다. 단식. 먹을 것을 끊는 것은 생의 새로운 단계다. 생리학적, 실제적, 상징적으로 먹지 않음과 잠들지 않음은 반사, 유사 죽음 상태를 의미한다.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 집을 버려야 한다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몸을 내놓아야 하나 보다. 먹고 자는 것이 일상이고 이에 마음 쓰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면 단식은 수행을 넘어 다른 궤도로의 진입이다. 면벽의 원리와 같지 않을까? 면벽이 벽을 넘어 문을 여는 것처럼 먹기를 멈추는 것 역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리라. 이런 이분법이 불편하긴 하지만 개인적 행위로서 단식이 있고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는 단식 투쟁이 있다.
그러나 단식 투쟁은 동어 반복이다. 먹고 자는 걱정을 극복하라는 부처의 말씀에 따르면 단식은 극복도 걷어찬 그 자체로 투쟁이다. 먹을 것과 잘 곳에 연연하지 않고 집을 버리는 삶이 수행자의 일상이라면 단식은 그 일상을 떠나려는 시도다. 수타니파타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치미는 화를 삭이는 수행자는,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수행자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덧없다는 것을 알아 미움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세월호 피해 학생 아버지의 단식을 프로파간다, 정치 입문이라는 이들에게 쉽고 자명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단식은 수행의 절정, 이미 정치다. 그들의 발상은 정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정치 무시다. 어떤 이의 무식은 아픔이지만 어떤 이의 무지는 모욕과 사회 악을 낳는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이에게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제발 자기 악취는 스스로 삼키기를, 밖으로 뱉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도 진실도 혹독하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딛고서야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게 참 단식에 대해서 쓰신 거죠. 단식을 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쓰신 거죠. 단식은 투쟁이다. 투쟁이다. 그 다음 책은 만들어진 우울증, 크리스토퍼 레인. 특히 이 독후감, 이 글은 보통 글마다 2장 정도 이어지거든요. 2장이 채 안 되는데 제가 줄친 거 위주로만 읽어드렸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글만큼은 제가 문장 전체를 다 줄쳐버려가지고 글 한 뭉터기를 통째로 다, 한 편을 통째로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독이죠, 그냥. 제목, 불안 없는 영혼이 더 위험하다. 제목 그대로 만들어진 우울증, 수줍음은 어떻게 병이 되었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질병으로 만드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수줍음 같은 소극적 기질을 우울증으로 몰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미국의 제약, 의료산업 구조를 파헤친다. 하지만 우울증에 관한 무지가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는 섬세한 읽기가 필요하다. 우울증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들은 다른 약은 남용하면서 유독 신경정신과 처방 전만은 의지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지는 적재적소의 미덕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의지는 재앙이다. 지나친 의지,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는 목표가 무엇이든 바람직하지 않다. 열심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일까? 내게 열심은 치열하거나 성실하다는 의미보다 완장차고 설친다는 인상이 강하다. 환경 파괴는 덤이다. 이 책은 수줍음이 어떻게 병이 되었나를 추적한다. 밝고 긍정적인 인상처럼 무조건 긍정되는 말도 드물다. 자본주의에 적합한 인간형과 기분, 무드가 있다. 체제는 적응형 인간을 정상으로 본다. 활기는 맹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된 반면 우울함, 슬픔, 무기력은 부적응 증상이 되었다. 단조형 감정은 자본의 적이다. 자본은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 글자 그대로 경기는 부양하는 것이다. 부끄러움, 겸손함,
신중함의 미덕은 후퇴했다. 이 책은 성공을 위해 확신에 차 있으며 사교성이 지나치게 좋은 인간 유형을 찬양하는 시대를 분석한다. 수줍음이 아니라 다행증이 문제라는 것이다. 울퉁물퉁한 사람, 내향적인 사람,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 소심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일까? 즐거움 집착 현상은 사색이나 권해보다 건강, 출세, 스펙, 힐링에 집중한다. 그렇지 않거나 그런 가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나고자 취급한다. 무조건 당당형, 자기 도취, 근거 없는 자신감에 넘치는 리더들이 많다. 막히는 도로에서, 아니 사회 도처에서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활기가 넘친다. 세월호는 매일 충격의 강도를 갱신하지만 세월호 피로감은 절정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문제 해결을 방치하고 일을 안 하는 정치권과 관료들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준다는 뜻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이 표현으로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말로 피해 집단이 행복을 방해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피해자, 당신들 때문에 피곤하다고. 피로감의 출처는 어디인가? 2014년 4월 16일 이후 사태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누가 할 말을 누가 하고 있는가 라는 피로감이다. 적반하장이 분노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자기 검열을 거쳐 집단 우울증을 낳았다. 그들이 말하는 피로의 내용을 알고 싶다. 지겨움? 지겨운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무엇이 이토록 정부와 정치권을 공포에 떨게 하는지 궁금증만 깊어갈 뿐이다. 피로감 언설은 어두운 일은 잊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처럼 얘기한다. 신문이나 방송도 따뜻한 소식, 즐거운 뉴스가 많은 세상을 희망해 봅니다. 는 식의 언급을 자주 하는데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소식은 없다. 뉴스는 정치보다 당파적이다. 사람마다 이해관계, 입장, 위치에 따라 희비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 괴로운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태의 진전일 수 있다. 어떤 이에게 평화로운 것이 어떤 이에겐 부정의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의 효과는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을 걱정하는가 보다 이 걱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한국 사회가 싫어하는 인간형은 진보나 여성주의 이런 쪽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 문제 제기, 정확한 질문이 많은 사람도 공격적이라고 기피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모나거나 어두운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사유는 인간 본성, 호모 사피엔스. 세월호는 영원히 생각할 문제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상이다. 행복 강박을 버리고 비극을 허락하라. 불안 없는 영혼이 더 위험하다. 예, 다 읽었습니다. 불안 없는 영혼이 더 위험하다. 이런 글이죠. 우울증, 자연스러운 감정을 질병으로 몰아서 처방하고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우울증이 질병이 돼버린 게 제약회사, 미국의 제약 의료산업 구조가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병을 만들어내고 이런 감정들, 맹목적인 행복 추구, 긍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 사회 분위기. 사람이 항상 행복해야 됩니까? 항상 웃어야 되나요? 슬픈 때 슬퍼야 되는데 저도 이런 거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항상 우울하냐? 기운이 안 좋다? 왜 이렇게 왜 그러지? 왜 슬퍼하지? 왜 무기력하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의 기질인 걸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 전 좀 생각이 많고 좀 심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한 사람, 많이 긍정돼야 된다면 그런 사회가 과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일까요? 그런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일까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심각할 땐 심각해졌으면 좋겠어요. 마냥 행복 강박이 정말 심한 사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드시 행복해야 될 것 같고 행복 안 하면 어때? 자, 그 다음 책 구체성의 변증법 카렐 코지크의 책입니다. 이거는 이 문장만 읽고 넘어갈게요. 환호는 모든 문제를 계급 문제, 젠더 문제, 인간성 문제라는 식으로 한 가지로 수렴하는 사고다. 사유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성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메비우스 띠로서의 몸 엘리자베스 그로츠. 상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상처받았다, 입었다, 떠난 자리가 크다는 등의 용법으로 봐서 상처는 몸에 있는 어떤 곳, 장소다. 이곳이 사라지는 경우는 두 가지. 하나는 아픔 자체가 없어지는 것, 또 하나는 아픔이 너무 커서 그 부위 세포가 죽어버리는 것, 상실이다. 이때 내 몸의 일부를 이루었던 사람은 상실감, 느낌으로 대체된다. 자주 사용하던 물건을 잃어버려도 한참 허전한 법이다. 반려동물이나 가족, 친구, 정인과의 이별과 죽음. 예술가라면 어떻게든 표현이 가능하겠지. 나처럼 표현이 안 되는 인간은 다른 사람이 된다. 나는 최근 몇 년간 소중한 사람 둘을 잃었다. 그들과 함께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현재 내게 그 시절은 다른 삶, 전생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인생이었고 지금 나는 죽어서 지옥에 살고 있다. 나는 숨만 쉬는 유령, 존재하지 않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아프기만 하다. 온몸이 환상사지, 팬텀, 림인 셈이다. 환상사지, 헛팔다리, 유령사지, 환상지. 나는 유령 팔다리로 직역한다. 유령 팔다리는 없는 신체 부위가 아픈 상태를 말한다. 내장 등 다른 부위도 포함되지만 주로 절단한 팔, 다리, 즉 존재하지 않는 사지가 아프고 가렵고 여전히 붙어있는 느낌으로 고통스럽다. 외과 수술을 경험한 환자의 80% 이상이 호소하는 증상이다. 유령 팔다리 현상의 의미는 다양하다. 몸은 실체가 아니라 기억, 이미지, 희망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잃어버린 사지에 대한 몸 스스로의 애도이다. 없는 부위의 극심한 통증만큼 몸과 마음의 분리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증거하는 현상도 없다. 예전에 내 안에 너 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드라마 대사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기쁘게, 슬프게 한 적이 있다. 이것이 유령 팔다리 현상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 흔적은 내 몸의 일부다. 그들을 잃으면 평생을 상실감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특히 이별이 아니라 죽음인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그 사람을 위할 방법도 사랑할 방법도 없다. 보고 싶지만 불가능하다는 것, 그 고통뿐이다. 유령 팔다리 통증은 자연의 일부, 유물론자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우리는 영혼도 귀신도 그들이 따로 모여 사는 하늘나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죽음은 영원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사건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 말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은 죽음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유령 팔다리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의 고통이다. 내 안에 네가 몸 밖으로 나갔으니 얼마나 아프겠는가. 부모는 아이를 낳았다. 자녀는 실제로 몸의 일부다. 아이를 잃은 사람의 통증은 또 다른 차원일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내가 쓴 거의 모든 글은 열매든 150매든 세월 호에 관한 것이었다.
누군가 알아보고 내게 유가족이냐? 라고 물었다. 아니다. 하지만 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잃었다. 그 분노와 후회, 돌이킬 수 없음, 미칠 것 같은 그리움과 주저앉음, 만 3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가 나뿐이겠는가? 세월호 가족뿐이겠는가? 이 고통은 사는 일의 일부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이 글은 진짜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 책이 왜 그러냐면 글이 어렵진 않아요.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저자 정희진 선생님의 그 아픔, 그 슬픔, 고통, 고뇌, 그게 느껴져서 아파서 못 읽겠어요. 아파서 내가 읽다가 이거를, 아니 아파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삽니까? 이 글 내용이 여러 가지 문장, 여러 가지 단어를 썼지만 결국 하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나 아프다고, 아파 죽겠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책이 지금. 내가 진짜 이걸 느끼면서 읽자니 죽겠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책을 읽어야 되나? 그래도 읽어야죠. 어떻게 해요? 내가 공감하고 연대해야 되는데. 세월호 아프죠. 제가 뭐 그 당사자들보다 아프겠습니까? 아니 아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외면하나요? 외면해야 합니까? 같은 시민이고 같은 사회인데 어떻게든 공감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아파도 읽어야죠. 아파도 다가가야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이라는 말도 좀 웃기지, 조금이라도 자기가 아프거나 좀 괴로우면은 피해버려요. 그러면 성숙을 못하죠. 아프다고 피한다고? 그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그럼 영원히 자기는 안 아플 줄 아나? 아프면 그 아픔을 정면으로 다가가서 아파도 어떻게든 읽어내야죠.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읽느라 힘든데 갑자기 그 생각 나네요. 예전에 제가 그 대형교회 다닐 때 대학부에서 어떤 저랑 동갑내기 또래 남자애가 그랬어요. 자기는 예배만 들어가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왜 힘드냐 그랬더니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다고. 영혼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도 좀 민감한 친구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있다고. 제발 좀 자기 좀 구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도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하나님한테 제발 저의 죄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맨날 죄 짓고 있다고 울부짖었거든요.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저만 그랬겠습니까? 다 그렇죠. 특히 대학생들 얼마나 피가 뜨거워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자기는 이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야지 뭐. 하여튼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 이제 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 성서입니다. 제가 이거 낭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머릿속으로 읽을 때보다 낭독을 하니까 이 문장들이 더 와닿네요. 제가 글을 쓰는 방식하고 정혜진 선생님의 글쓰기 방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단어 위주로 딱딱 쓰세요. 제가 낭독하기 너무 좋아요. 일부러 이렇게 끊어 읽는 게 아닌데 읽는 게 입에 자연스럽게 붙어요. 이 문장들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보복의 대명사처럼 쓰이지만 실은 공감을 위한 언어다. 며칠 전 지역 도서관 행사에 갔는데 한 여성이 화를 표현해야 할지 참아야 할지를 질문했다. 나는 바로 답했다. 무조건, 맘대로, 즉시 표출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맞아요. 그는 물론 청중들은 놀라면서도 즐거워했다.
유명한 구절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칙은 지나친 정의감, 즉 복수의 한계를 정한 것이다.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려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이다. 받은 대로만 돌려주어야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서의 원뜻은 정의 실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보복과 전쟁을 부추기는 잔인한 의미로 변했다. 신체형에 대한 묘사가 현대인에게 거부감을 주지만 이는 근대 사법 제도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 평화주의자들은 이에 반대한다. 대화와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노를 관리하라고 권한다. 타임아웃, 나 전달법, 분노 조절 프로그램 따위가 그것이다. 평화주의자인 내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은 분노와 무관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정의의 기본 법칙이다. 분노의 시작은 억울함이다. 물론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문제는 누구의 억울함인가, 정당한 억울함인가 이다. 분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부정의하다. 가해자의 피해 의식이나 권력자의 분노는 규범이고 약자의 억울한 감정만 분노로 간주된다. 분노를 표출해도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대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다. 남성은 이런 의문 자체가 없다. 자기 뜻은 분노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다수의 억울한 마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멘토, 치유자를 자처하는 자들을 불러 고결한 가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열한 폭력인 용서와 화해 이데올로기로 약자의 상처를 짓이기고 미성숙한 인간이라는 죄의식과 자체까지 떠넘긴다. 그래서 우아함은 가진 자의 성품이요 흥분과 분노는 약자의 행패가 되었다. 이러한 악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차피 복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다행히 아닐 수 없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지만 사는 양식은 개체다. 가해는 개별적으로 가해진다. 그러나 몸의 개별성으로 인해 고통은 절대로 타인과 공유될 수 없다.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지만 공감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외로움이다.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 것과 비슷하다. 세월호는 한국 사회의 문제지만 그 고통은 각자들의 몫이다. 고통을 공감하는 최선의 방법은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같은 정도의 보복이 그것이다. 분노 표현 논쟁은 부차적이다. 분노의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누구의 어떤 분노인가? 가진 자의 더 갖지 못한 분함? 이외의 모든 분노 표현은 격려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진 자의 탐욕이 실현되는 것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든다. 네, 이게 참 문장이 좋아가지고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여기서 어떤 말을 덧붙이겠습니까?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뭐 덧붙일 말이 없어요. 다 이해되시죠? 분노의 시작은 억울함이다. 분노를 인정하자. 모든 분노 표현은 격려되어야 한다. 이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책 한 칸의 사이 배병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부러운 사람도 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다. 실종에 지친 이들은 차라리 라는 말을 삼키지도 못하고 호소하지도 못하고 산다. 실종된 자식, 특히 딸의 삶을 상상하는 것만큼 고문은 없다. 시신은 영어로 body다. 이 단어는 죽음을 실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체, bod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최근 변화가 있긴 하지만 용의자의 자백과 증거가 완벽해도 시신이 없으면 형사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No body, no case.
사건 자체가 무효다. 세월호 수색 작업이 중단되었다.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잠수사들의 안전을 고려해 수중 수색을 내려놓기로 했다. 9명 실종자의 몸, 부모는 죽음을 실감하는 차원을 넘어 자식의 몸이라도 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운 감촉은 영원히 사라졌다. 시신을 찾지 못한 유가족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세월호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돈과 욕망 추구, 파렴치한 한강의 기적의 현재 진행형이다. 아니, 한강의 기적은 어불성설이고 이 말이 좋은 의미라 할지라도 노동자가 만든 현실이지 기적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현대사에 기적이라 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녹색 평론의 존재일 것이다. 이번 호에서 정치 철학자 배병삼의 한 칸의 사이를 읽다가 위로받았고 위로받음에 죄책감을 느꼈다. 처음 한자를 배울 때 좋을 호를 이해하는 방식은 대개 남자랑 여자랑 있으면 좋다. 다. 배병삼의 지적이 없었더라면 나도 계속 그렇게 알았을 것이다. 1899년 발견된 갑골문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여성이 어린 자식을 가슴에 끌어안고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을 조음,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한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자식이다. 유교의 장래인 삼년상은 호, 즉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일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에 주목하는 것, 상실감의 고통, 황폐한 심정, 다시 만날 수 없는 공허감을 느껴보길 촉구하는 의례가 삼년상이다. 어미와 자식이 껴안고 있다가 한 사람이 사라졌다. 부정하고 싶은 이 상황을 칠감하는 과정이 3년상이요 시묘다. 3년상은 유아기 3년의 절대적 의존 기간에 근거한 것이며 꼭 3년일 필요는 없다. 배병삼의 우리에게 유교란 무엇인가를 다시 읽는다. 그건 한국 사회에서 3년상은 유교의 후진성, 야만성의 상징이었다. 슬픔과 속도주의는 상극이기 때문이다. 강박적인 발전제일주의에서 슬픔은 지체와 과거지향을 의미했다. 슬픔은 소모적이라는 통념,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재촉, 근대화를 위한 3년상은 괴이함, 근대화를 위해 3년상은 괴이함, 비합리성, 비효율로 인식되었다. 의례에 대한 낙인과 함께 슬픈 감정도 부정되었다. 수색 중단,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랑하는 이의 몸과 헤어질 시간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했음을 의미한다. 모자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껴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사라졌고 찾을 수 없다. 부비고 만지고 안고 수없이 뒤돌아보는 작별할 몸이 없다. 그날 하늘이 대신 울어주었다. 이게 문장이 이렇습니다. 예, 그대로 읽었고요. 그 다음 또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김기성, 김일우, 박재동. 사실 잊지 말아야 할 유일한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 그들만 안 잊으면 된다. 잊지 않겠습니다는 공무원이 월급 받고 하는 업무다. 재발 방지, 유가족 위로, 진실 규명, 국가가 대통령이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정치는 당연한 행정까지 마비시켰다. 잊지 않겠다는 선의 언어이지만 엉뚱한 곳을 떠돌고 있다. 유가족이 아닌 사람의 입장이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이 깜깜해지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나가야 할지 김동연 군 어머니의 심정은 유가족의 보편적인 상황일 것이다. 현실과 현실 부정, 그리움 사이에서 몸부림칠지 언정 잊지 않겠다는 다짐은 가능하지 않다. 반대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다짐을 거듭해야만 잊지 않을 수 있다. 그것도 보장된 일은 아니다. 이미 다른 처지. 당신 아이는 살아있잖아요. 아이, 시신을 찾았잖아요.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미의 배타성이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죽음 앞에서 무슨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말마저 외로워진다. 잊지 않겠습니다는 원래부터 문제적인 언설이다. 일단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1993년 전북 부안군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 292명 사망.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502명 사망.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192명 사망. 내가 어렸을 적 1위 익산역 폭발 사고도 기억난다. 그 누구도 다 기억하고 살 수는 없다.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사건 이후 몇 개월간 나는 계속 세월호에 대해 썼는데 어느 날 독자 편지를 받았다. 불공평하다. 왜 세월호만 기억하냐는 것이다. 자신은 중증 장애 아동을 키우는데 그런 부모의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항의했다. 고통을 비교하는 대신 연대하자는 하나마나한 답장을 보냈지만 나는 깨달았다. 잊지 말자는 일상이 고통인 이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배제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를 것이다. 잊힐 것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보다 잊힐 것이다가 더 윤리적이다.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과 망각의 필연 사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 피로 운운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 것이다. 이 책이 소중한 이유는 잊힐 것이라는 자각 416이 이제부터 시작임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말은 없다. 어떤 이에게 착한 말이 어떤 이들에겐 비현실적이다. 잊지 않겠다는 고통 외부의 시각이다. 기억해 준다가 아니라 당사자의 언어를 찾아야 한다. 예컨대 슬픔이 일상의 일부라면 기억 투쟁은 필요하지 않다. 상실과 상실감은 인간성이다. 이런 문장이고요. 야, 이거 읽으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네. 어쩔 수 없어요. 이 감정이입을 해서 읽다 보니까 이거는 외치는 말이에요. 외치는 말. 이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읽혀집니까? 감정을 실어서 읽는데 나긋나긋하게 이게 쓴 건가요? 조용조용하게 읽어야 될 문장입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읽어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일부러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감정이입해서 최대한 이 문장에 맞게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읽어진 거예요. 읽으면서 가슴이, 그러니까 뭔가 안에 어떤 것들이 끌어올라요. 문장을 이런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읽다 보면 뜨거워져요. 피 끓는 심정으로 썼는데 분노하고 화나고 북받쳐가지고 썼는데 그렇게 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거 진짜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읽기 힘든 책입니다. 이게 너무 아파요. 그냥 아파. 그냥 삼국유사 1연 송곳이라는 우리말 어감 때문인지 이 말은 본뜻과 달리 견딤과 파열의 긴장이 있다. 송곳은 연장통에 있어야지 헝겊 주머니에 넣은 것 자체가 이미 문제 아닌가. 주머니는 찢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 주머니 안에 송곳이 재능이 아니라 고통이나 슬픔이라면, 주머니가 몸이라면, 낭중지추가 슬픔이 몸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라면,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이 말을 눈에 띈다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내부에서 금기된 것, 어쩔 수 없는 것, 이물, 내보내야만 살 수 있는 것들이 나오려고 몸부림쳐서 기진한 몸의 표현이다. 감당하지 못하는 몸은 터지거나 새거나 우리가 혐오하는 상태로 뿜어져 나온다. 몹시 아프다. 몸의 안팎이 뒤집어지는 사느냐 죽느냐의 고통이다. 구토, 두피의 붉은 점상들, 한없이 흐르는 책,
몸에 그만한 양이 있었나 싶은 것들이 나온다. 한 달 이상의 하혈, 고망이 터질 것 같은 눈물, 멈추지 않는 가래, 눈물에 부어 보이지 않는 눈동자. 아, 언제 멈출 것인가. 이런 몸의 고통은 사회적, 관계적 문제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 우려적 처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다. 상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몸에 망자가 상주한다. 몸에서 내보내야 내가 살지만 그럴 수 없다. 아니, 그러기 싫다. 나는 슬픔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선택했다. 시간이 지나도 탈상은 없다. 나는 5년째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고 삶은 계속 유예 상태다. 미래도 현재도 없다. 내가 제일 슬프다. 나만 당사자니까. 평범한 생로병사의 죽음도 이러한데 세월호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죽음, 게다가 국가의 폭력이었다. 죽음의 이유와 과정도 밝혀지지 않았다. 자녀와 친구를 잃은 그들의 몸은 어떡할까? 당신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리고 다음 글을 읽겠습니다. 사라진 손바닥 나희덕. 가족들이 기억 교실을 그토록 원하는데 학생 수를 줄이고 교실을 그냥 두면 안 될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진실이 차근차근 조직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진실 규명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편집증적 공포가 우리를 이토록 절망케 하는데 기억 교실이라도 계속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몇 년 동안 이날처럼 많이 운 적이 없다. 무더운 여름밤 흙바닥 운동장에서 땀과 눈물로 범벅된 내 옷은 속옷내가 날 지경이었다. 내 어머니는 2011년 돌아가셨다. 엄마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 살 수 없으므로 엄마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호 아이들은 죽었다. 내 가족의 죽음은 인정할 수 없는 비현실이고 남의 가족의 죽음은 현실이었다. 타인의 죽음은 현실적이므로 나는 맘껏 슬퍼할 수 있었다. 게다가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를 안다. 유가족들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다음 책을 또 보겠습니다. 4.3은 말한다. 재민일보 4.3 취재 반. 생각을 멈추게 하는 책이 있다. 기존의 인식을 모두 버리게 되는 책. 내게는 4.3은 말한다가 그런 책이다. 이 책을 읽은 후 제주 4.3은 내 인식의 기반이자 나침반이 되었다. 한국의 인문학은 4.3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간혹 국정교과서 찬성, 내용은 여성과 노예의 노동이어야 한다고 농담한다. 역사는 시간 순서상의 배열이 아니라 장소와 주체의 이야기다. 역사 교과서가 한국 현대사와 4.3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도 없는 이념 논쟁 따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4.3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자료인 이 책은 재민일보 연재 당시인 1993년 압도적 지지로 한국 기자상을 수상했고 일본어로도 출판되었다. 내가 이 책을 인문학 입문서로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기자 정신이라고 말하기만은 힘든 쓰는 자의 마음이 글의 장르 자체를 바꿀 정도의 힘과 진정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 정신이 인간사, 고통, 희생, 한, 분노, 국가, 폭력, 가족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역사, 문화, 인류학, 젠더 연구 등 그 어떤 학문 분과의 전문서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나는 이 책을 읽은 후 기자와 학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모두가 쓰는 자, 기자일 뿐이다. 문제는 쓴다는 행위에 따른 성실성과 노동 그리고 윤리다. 이 책의 저자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근대 세계사 속의 한국, 인간, 역사,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첫 책을 얻었다. 이 책을 읽은 이들의 공통적 독후감은 자기 인식의 한계에 대해 생각함, 세월호에 관해 말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함이 아닐까. 세월호의 미수습 자와 4.3의 행방불명자. 세월호는 떠올랐고 4.3은 법의 영역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유족들의 경험과
역사 쓰기는 어떤 차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질문만이 유일한 사실일지도 모른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이 책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참 책이라는 게 요번 주 내내 좀 세월호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네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세월호에 대해서 참 뭐랄까, 이게 저희 어머니는 세월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그때 당시 아이들이 배에 갇혀서 얼마나 아팠을까 상상이 돼서 제 아들이 생각난대요. 아들이. 어머니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데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으니까 공감이 온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도 하고 상상도 잘 안 되고 저는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는데 내가 더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 기사들이나 그 사건들을 보고. 물론 가슴이 좀 메어지고 이런 건 있죠. 내가 의도적으로 메어지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아픈 건가?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지? 함께 슬퍼하고 있지? 이런 질문이 계속 되는 거죠. 세월호 앞에 서면. 세월호는 정말 큰 사건이었고 아마 이제 광주 5.18이나 제주 4.3처럼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현대사, 한국 근현대사를 특징 짓는, 한국의 모순과 아픔, 상처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국가폭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본주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 그래, 나는 알고 있지만 모른다는 거죠. 5.18에 대해서, 4.3에 대해서, 그리고 4.16 세월호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기사와 자료, 책들을 찾아보고 공론화하고,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상처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4.3과 5.18과 세월호 사건을 겪었던 무수한 억울한 영혼들이 위로가 되고 또 다른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죠. 왜 하필 그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 이후에야 반성하고 반성한답시고 국가가 왜 그래야 되는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진작 좀 잘 했으면 됐잖아. 네, 진짜. 어쨌든 이거는 계속 안고 가야 될 거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불편함, 어떻게 보면 이 꽉 막힌 이 분노, 화, 이거를 계속 죽을 때까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사그라든다는 게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픔은 계속 아픔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픈 일이었고, 그럼 아파야지. 어떻게 아픔이 뭐 억지로 웃는다고 잊혀집니까? 슬픔은 슬픔으로, 상처는 상처로, 아픔은 아픔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 정혜진의 글쓰기 두 번째 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책도 너무 좋았고요. 다음 책도 또 물론 아프겠지만, 무지 아프면서 읽겠지만 또 읽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